예, 오늘은 음식예술 6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다룰 문제는 맛의 미학적 문제 5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오늘 다룰 주제는 프랑스의 사회학자 브로디웨의 칸트의 맛에 대한 비판 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브로디웨는 프랑스의 사회학자로 잘 알려진 사람이죠. 사회학을 이제 구조와 기능의 차원에서 기술하는 학문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현대의 신자유주의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창한 아비투스의 개념은 상당히 유명합니다. 아비투스는 이제 우리말로는 습관이라는 개념이죠. 네, 오늘 이제 다룰 문제는 브로디웨의 관점과 관련해서 오늘 다루고자 하는 문제는 그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칸트, 헤겔에 대한 현대 비평가들의 해석과 비판. 둘째는 브로디웨의 구별짓기, 맛 판단에 대한 사회적 비판에 대한 내용. 셋째는 브로디웨의 칸트 비판. 이 세 가지의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칸트와 헤겔에 대한 현대 비평가들의 해석과 비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칸트와 헤겔에서 아름다움은 우선 칸트의 관점을 보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아프리오리한, 그래서 비경험적인 것이고, 그래서 경험을 초월해 있는 것이고 순수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물질적인 것이나 감각적인 것에 개입됨이 없이 또 사심 없는 태도를 요구하는 것,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헤겔은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정신, 다시 말해서 신이 변증법적인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전개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발전한 것이 예술이다. 그렇게 보았었죠. 특히 헤겔에서 아름다움과 예술의 본질은 정신적인 것이고 지성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감각적 차원을 넘어서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움과 예술이 감각적 차원을 갖는다면 그것은 정신적인 아름다움의 이해를 돕기 위한 부차적인 것이 됩니다. 아름다움과 예술의 이해에서 감각적인 것은 그렇기 때문에 가장 낮은 것이고 최소한의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감각적 차원에서는 살펴보면 시각과 청각, 그러니까 미각과 후각과 촉각, 그 세 가지 것을 제외한 시각과 청각만이 예술작품의 영속적인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다고 헤겔은 주장을 했었죠. 왜냐하면 시각과 청각은 아름다움을 또 예술작품을 변형시킴이 없이 있는 그대로 감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술의 그 영속적 아름다움을 있는 그대로 감상할 수 있는 것은 시각과 청각이다. 그렇게 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미각과 후각은 예술의 영속적인 아름다움을 지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각은 또는 후각은 대상을 손상시키고 변형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각을 느끼는 것은 음식이 파괴되고 변형되어야 그 미각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브로디웨의 관점을 살펴보면 음식의 맛과 예술적 취미는 계급적 이해관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계급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의 이해관계에서 나타나는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 나온다. 그것이 바로 음식의 맛이라는 것과 예술적 취미가 그런 계급적 이해관계에서 발생한다고 본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그 음식의 맛과 예술적 취미는
교육받은 특권 계급에 의해서 일반화 또는 보편화되는 특성을 갖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교육받은 특권 계급 또는 부르주아 계급의 맛 또는 예술적 취미가 다른 사람들에게 일반화되고 보편화되는 그런 특성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칸트와 헤겔이 논의하는 예술적 아름다움의 보편성은 그렇기 때문에 지배적이고 존경받는 집단 또는 우월한 사회적 지위를 차지한 사람들의 특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러한 그 지배계층 또는 우월한 사회적 지위를 차지한 사람들이 즐기는 음식의 맛, 예술적 취미가 일반화되고 보편화되기 때문에 그러한 특권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브로드웨는 그의 책 구별짓기, 간단하게 이제 구별짓기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좀 부제를 보면 맛 판단에 대한 사회적 비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맛은 거기에서 이제 브로드웨는 맛은 음식의 풍미를 식별하는 감각 능력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음식의 맛을 식별하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의 미각이죠. 그것을 이제 맛을 본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우리의 미각은 직접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음식을 직접 맛을 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맛을 보면서 직접적으로 이제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직접적이고 직관적으로 판단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맛의 기호들, 맛의 기호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맛있어하고 어떤 것을 맛없어하고 또 어떤 음식은 맛있고 어떤 음식은 맛이 없고 이러한 기호들은 서로 다른 사회계급들의 습성 내지는 습관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고요. 브로드웨가 사용했던 아비투스의 개념이죠. 그런 습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이 중요한데요. 맛의 기호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맛있어하고 어떤 것을 맛이 없어하고 하는 이런 맛의 기호가 서로 다른데 그러한 것은 사회 계급들의 습성에 의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부르주아 계급, 자본가 계급들이 간단하게 말하면 자본가 계급들이 맛있어하는 것과 노동자 계급들이 맛있어하는 것이 다른데 그것은 바로 그들의 습관에 의해서 또는 습성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보는 것이죠. 네, 그런 습성들은 경제적이고 교육적인 요인들, 다시 말해서 경제적으로 이제 부유롭게 사는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교육적으로 이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과 교육을 적게 받은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위외의 사회적인 결정 요인들이 그런 그 맛의 습성들을 결정한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러니까 돈 많은 자본가 계급들의 맛의 습성과 노동자 계급들의 맛의 습성이 다르고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의 맛의 습성과 적게 받은 사람들의 맛의 습성들이 다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습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음식의 맛과 예술적 감상을 지각하는 범주들을 만들어낸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그 예술적 감상을 하는 것과 음식의 맛을 보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그런 습성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데 그런 습성들은 바로 경제적 요인들과 교육적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선별된 엘리트, 다시 말해서 지배계층의 그 맛의 습성이 그 어떤 사회에서 지배계급의 맛의 습성이 피지배계급, 다른 사람들의 기호에 압박으로 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이 맛의 습성도 지배계급의 맛의 습성이 피지배계급의 맛의 습성에
압박으로 이제 작용을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8세기의 그 유럽 사회를 보면 18세기의 유럽 사회에서는 보편적이고 통일된 맛의 표준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맛의 표준이 지배적 가치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맛의 표준이 다시 말해서 지배계급이 만들어내는 것이고 지배계급이 결정한 것이고 그런 지배계급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지배계급이 헤게모니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조금 다릅니다만 오늘날의 예를 들어본다면은 현대사회에 있어서도 소수 엘리트들이 맛집을 선정하고 그런 맛집 선정이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것은 브로드웨이의 관점으로 볼 때는 지배계급이 갖는 헤게모니로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네, 세 번째로 이제 브로드웨이의 칸트 비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칸트의 사심 없는 맛의 쾌락을 브로드웨이는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칸트는 맛이라고 하는 것, 또 맛의 쾌락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순수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험을 벗어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비경험적, 아프리오리한 것이라고 본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그 맛의 쾌락은 개인의 어떤 기호나 이런 것과 관계없이 사심 없는 것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브로드웨이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칸트의 관점, 비경험적이고 사심 없는 맛의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여가를 즐길 수 있을 정도의 충분히 부유한 사람들에게나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칸트가 말하는 비경험적이고 사심 없는 맛의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브로드웨이의 관점에서 볼 때는 충분히 부유한 사람들에게나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브로드웨이는 이제 프랑스 사람들의 식습관을 계급적 관점에서 연구를 합니다. 프랑스에서 고급 요리를 먹는 사람들과 노동자들의 식습관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부르주아들의 식사 습관을 브로드웨이는 자유롭고 사치스러운 맛이다 이렇게 명명을 했고, 노동자 계급의 식사 습관은 필요에 의한 맛이다 이렇게 특징을 지었습니다. 네, 이제 브로드웨이가 볼 때 부르주아들, 돈이 많은 사람들의 먹는 그 사치스러운 음식은 접시에 진귀한 것들을 올려놓고 식탁 위에 펼쳐진 것들을 시각적으로 눈으로 즐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음식을 눈으로 즐길 수 있는 그만큼 화려하게 만들기도 하고 맛도 맛이지만 눈으로 즐길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음식을 만드는 것이죠. 네. 그렇게 된 것은 왜냐하면 이제 신체에 자양분을 주는 것보다도 눈으로 즐기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돈이 많은 사람들, 부르주아들은 신체에 영양분을 주는 것보다도 눈으로 즐길 수 있는 음식을 더 좋아하고 더 중시한다 이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노동자 계급은 자양분이 많고 접시에 가득 채워지고 부피가 크다. 다시 말해서 이제 음식의 양이 많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술을 마실 수 있는 음식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르주아 계급, 다시 말해서 자본가 계급과 다르게 자양분이 더 중요한 것이고 많이 먹어야 하는 것이고 피곤하기 때문에 술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더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식사의 맛,
음식의 맛이라고 하는 것은 계급적 특권에 오염되어 있지 않은 것이 없다. 다시 말해서 계급에 의해서 이제 구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음식의 맛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순수하고 비경험적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계급에 의해서 오염되어 있고, 또 계급적 특권에 의해서 이제 결정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맛의 쾌락에 대한 순수한 판단, 또 순수한 맛의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특수한 종류의 맛을 보편적인 미학적 표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지배계급의 맛이 그 일반적인 사람들의 맛으로 지배계급의 맛이 표준화가 돼서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이제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특수한 종류의 맛을 미학적 표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본 것입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칸트의 맛에 대한 그 인식을 브루디에가 이제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제 시각과 청각에 비해서 미각을 격화시키는 차별. 다시 말해서 이제 이 칸트와 헤겔은 시각과 청각만이 그 예술적인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고 또 감상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봤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음식을 먹는 미각은 시각과 청각에 비해서 낮은 감각으로 봤던 것입니다. 근데 브로디웨는 그런 그 미각에 대한 그 격하, 그런 것을 이제 그런 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맛의 보편 필연성. 맛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누구에게나 이제 보편적으로 그 같은 맛을 느낄 수 있다라고 보는 그것이 이제 칸트의 관점이죠. 그래서 칸트의 이제 맛의 보편성, 맛의 필연성, 뭐 이것을 브로디웨는 이제 비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맛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또는 사회 계급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맛은 그런 보편 필연적인 것이 될 수가 없다. 맛은 오히려 특수한 것이다. 왜냐하면 뭐 자본가 계급의 맛이 있고 노동자 계급의 맛이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맛은 이렇게 특수한 것이고 사회적으로 결부되어 있는 것이지 누구에게나 보편 필연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그런 맛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맛은 맛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감각을 초월한 순수하고 관조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은 허구라고 보고 있습니다. 칸트는 맛의 감각을 넘어서는 초월적이고 순수한 관점으로 이제 그 맛을 보려고 했던 것이죠. 감각을 넘어서는, 그래서 이제 비경험적이고 순수하고 관조적인 관점으로 이제 맛을 보려고 했던 것이 칸트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브로디웨는 그런 칸트의 관점은 단지 허구에 불과하다, 이렇게 본 것이죠. 왜냐하면 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각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신체적 쾌락과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과 음료 등은 반드시 그런 신체적 쾌락과 관계가 되고 그 미각적 경험과 관계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자체를 철학적 주제로 삼아야지, 그런 것들을 초월한 경험을 초월해 있고 신체적 쾌락을 초월해 있고 음식과 음료를 초월해 있는 맛이라고 하는 것을 설정해 놓고 그것을 관조적 관점으로 보는 것은 단지 허구에 불과하다. 그렇게 봤던 것이 이제 브로디웨의 관점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